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2편의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이죠. 취득의 시점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과정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 편에서 취득의 시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이 언제를 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게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기한은 마지막 날짜를 우리가 기한이다 그러죠. 그래서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취득이라고 하는 시점이 그래서 어느 시점, 날짜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다. 그렇다면 60일을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 인식해서 3월 12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날짜가 기한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한이 지나게 되면 이 이후에는 가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가산세.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 선상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쫓아가서 신고도 하고 신고하게 되면 납부 고지서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우리가 따지게 되면 유상승계 취득이다. 자, 유상승계는 대가가 있는 거죠. 유상승계 취득에서 취득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장 많은 우리 유상승계 취득에 보면은 이게 크게 나눴을 때 입증이 되는 취득인지 입증이 되지 않는 취득인지의 구분입니다. 만약에 입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와 입증이 안 되는 과정의 취득으로 구분할 때 여기서 입증이라는 과정은 뭡니까? 국가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마주 앉아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그게 입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증이 되지 않는 개인 간의 거래다 해서 이건 그냥 개인 간 거래,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의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는 입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이다. 쉬운 얘기로 제가 예전 강의할 때는 그 줄여서 뭐 국수판공법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국수, 판공법,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단어를 썼는데 이 거래들은 입증이 되는 취득이다라고 보는 규정들입니다. 쉬운 얘기로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산다. 예를 들어 땅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되겠죠. 국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승계 취득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국가기관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수는 뭡니까?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외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됐을 때 그때의 취득. 요즘 가장 많은 게 자동차 수입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파는 판결문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또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입증되는 취득이다 그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입증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공인중개사 어떤 분들이 예전에는 사기꾼 이런 말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을 때는 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해서 취득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두 가지 나눠볼까요? 입증이 되지 않는 취득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어떤 경우를 취득의 시기로 보느냐. 이 경우는 이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러나 입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라는 말을 써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우리가 취득의 시기로 본다.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우리 이 주변에 가장 많은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느냐, 중개사를 끼게 되면 중개 수수료 나간다고 해서 그것도 아깝다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도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야 무슨 중개사 수수료 주고 뭐 하냐, 우리 문방구에 계약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뭐 도장 찍고 서로 간에 중간 접어서 중간에 도장 찍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이제 개인 간 거래죠. 그래서 시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주택을 하나 산다, 아파트를 하나 산다, 영업용 건물을 하나 산다. 이 취득이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취득의 시기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계약서 이런 게 있잖아요. 계약일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물건들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일 날짜가 있고요. 중도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이놈의 중도금도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계약서상에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게 됩니다. 잔금 지급. 이게 이제 이 계약서에서 이루어져 있는 날짜들이잖아요. 계약서. 그리고 이 계약서의 날짜를 보니까 계약일 자체가 있고, 예를 들자면 뭐 3월 5일이다. 중도금 지급일은 3월 15일로 잡았다. 2차 중도금은 4월 10일로 잡았다. 근데 잔금을 줘야 될 날짜가 또 있겠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은 한 5월 20일 날짜로 잡았다. 자, 취득의 시기가 달라지죠. 취득의 시점이 언제냐를 따지게 되면 60일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이냐, 중도금을 가지고 취득의 시기로 볼 거냐, 아니면 잔금 지급 날짜를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이냐의 중요 포인트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누구 있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언제죠? 5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약서상에 기재한 날짜들이잖아요.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5월 20일이라고 했는데 4월 달에 내가 월급을 타고 4월 달에 자금이 들어와서 잔금을 미리 치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날짜가 변형이 되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4월 한 20일로 잡자고요. 그러면 취득의 시기가 5월 20일이냐 4월 20일이냐의 관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어떤 경우라고 해서 그 거래가 입증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다, 또는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샀다. 제가 앞전에 얘기한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를 산다. 우린 대부분 그거잖아요. 법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는 경우들이 있죠. 재개발. 재개발 아파트는 우리 여러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조합원들의 주택입니다. 근데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들이 건물을 지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 거래상에서 그 거래 사실이 입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지는 과정에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런 과정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죠. 취득의 시점. 그래서 개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중개사를 통하고 거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상승계, 대가를 수반한 유상승계입니다. 그러나 무상거래도 있겠죠. 무상.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상거래 했을 때는 상속이 있을 거고 증여라든가 기부 이런 것들이 있죠. 상속은 뭡니까?
물건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 물건이 나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물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물건은 비속들한테 넘어간다든가 이랬을 때 상속이잖아요. 우리말로 뭐 죽었다 뻗었다 숟가락 났다 이러죠. 그게 이제 이 상속입니다. 그러나 증여라고 하는 과정은 다르잖아요. 증여는 뭡니까? 살아있으면서 자식한테 너 이거 줄게, 너 이거 줄게. 큰 딸은 이거 가져가라. 아들은 이거 가져가라. 하고 살아있으면서 이쁜 짓 했을 때 주는 과정이 증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에 대한 내용들은 취득의 시기가 언제냐. 상속. 그래서 상속이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계시일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죽은 날이 바로 취득의 시점이죠. 예를 들자면 박 선생으로 따진다면 박 선생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날짜가 나는 취득입니다. 무상승계 취득, 상속. 근데 유증이 있죠. 유증은 뭡니까? 유언에 의한 게 유증이잖아요. 죽으면서 남긴 말 한마디. 유언이죠, 유언.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이라든가 유증, 이런 과정은 유증계시일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상속계시일, 유증계시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고, 증여라고 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그래요. 증여를 받은 날.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거? 그러면 증여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대부분 그 받은 사람이 쫓아가서 신고하죠. 그날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에 대해서는 누가 입회하에 공무원이 옆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득이 아마 우리는 이 유상과 무상에 대한 취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그래서 이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 시점, 취득의 시기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다. 상속받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 이런 형태에서 취득의 시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취득의 시기가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누가? 내가. 그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물론 날라옵니다. 언제 날라올까요? 60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가 첨부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근데 이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누구한테 시킵니까? 세금 신고는 법무사한테 대부분 시키잖아요. 그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대부분 시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법무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아서 처리하겠죠. 60일 이내에. 그런데 깜빡 잊어먹을 수가 있다. 이때 이제 가산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산세가 이게 절세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가산세. 특히 이 가산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신고입니다. 그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가 또 나눠져 있어요. 일반 무신고가 있고 부당 무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에서 무신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안 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적용이 되고 부당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를 적용하느냐. 그래서 일반 무신고 그러면 보통 20%입니다. 부당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한 40% 가산세가 첨부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일반이 뭐고 부당이 뭐냐. 일반은요. 60일 이내에 신고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깜빡 잊어먹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무서라든가 이런 우리 세무과 이런 데 쫓아가서 시청이라든가 구청에 쫓아가서 세무과 직원하고 싸울 필요 없죠. 거기서 괜히 잘난 체하고 뭐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뭘로 때립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하고 개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때 취득의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도 있고 실제 사실상 잔금 준 날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사실상 잔금 준 날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요. 사실상 잔금 주게 되면 우리가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영수증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잔금을 다 치렀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영수증 좀 끊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영수증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써먹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과정 취득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는 또 팔을 수도 있잖아요. 양도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취득세에서는 취득의 시기 중요했지만 양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게 왜 양도에서는요. 이게 또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느냐.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았느냐. 단기간에 팔았느냐.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죠. 짧은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하다가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양도소득세에 가서 보면 그게 나올 텐데 뭐 3년 보유하고 팔았느냐? 3년 이내에 팔았느냐? 또는 1년 이내에 팔았느냐? 1년 이상 가지고 있다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참 무섭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건 샀다고 해서 취득의 시기도 있지만 그 물건을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한 시점이 언제였고 파는 시점, 양도의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걸 크로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취득의 시기와 양도의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적용하고 없어진다가 아니라 나중에 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취득할 때 취득의 시기가 있지만 그게 그러면 얼마짜리였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일명 이거 이후에 이제 취득의 시기 이후에 나타난 게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짜리냐라는 거죠. 얼마짜리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세표준도 물건마다 가격을 형성해 놓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가표준. 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게 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샀을 때 가격은 4억 주고 실제 샀지만 일명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게 다운계약서 그러잖아요. 그 다운계약서에서 3억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주고 샀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과정의 가격을 이렇게 3억대로 잡은 것과 실제 4억인데 세금은 다운하게 되면 취득세는 적게 내죠. 그런데 이 물건을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4억짜리에 실제 샀는데 한 7억에 팔았다. 또는 3억 2천에 다운계약서를 써놨었는데 그 이후에 봐서 7억에 또 판다라고 하게 되면 팔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와요. 샀을 때 다운계약서 처리했을 때 취득세는 절세를 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그렇죠? 탈세가 이루어진 거죠. 다운계약서를 쓰는 바람에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적게 낸 꼴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는 커지는 겁니다. 왜? 양도가가 7억이고 거기서 얼마를 빼라? 3억?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빼라. 이랬을 때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3억 8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익 보고 판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4억에 사갖고 7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래 7억에 팔았다. 4억짜리다. 이랬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3억이죠. 이익이. 그럼 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일대가 막 개발이 이루어진다더라. 신규 지하철 노선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일명 투기죠. 단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샀을 때 가격과 팔 때의 가격들은 서로 달라지지만 예전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들이 2장이 있었다니. 취득에 대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있었고 다운계약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운계약서 안 해줍니다. 왜? 공인중개사 자칫 잘못하면 또 폐업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막 조사 나오죠. 그 경우가 이 경우예요. 왜? 샀던 사람이 다운계약서 그때 당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팔게 됐단 말이에요. 팔 때는 양도소득세에 자기는 4억 주고 샀다고 신고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결정도 있지만 취득의 시기와 내가 파는 과정의 양도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라. 저 물건을 사게 되면 장기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또 팔아야 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취득이라고 하는 과정과 양도의 시점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사고 있지만 팔 때도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의 시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우리가 일반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잔금 지급일을 기재를 했어요. 그건 우리 개개인 간의 거래고 입증이 안 되는 거.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어놓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내가 돈을 줬다. 그러면 고경으로 가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럼 야 박 선생, 잔금 지급일을 계약서에 적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렀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뭐 2년은 보유하고 팔아라.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2년에 따져봤더니 1년 11개월 뭐 28일 이 정도에 파는 경우들이 간혹 생겼어요. 억울한 거죠. 며칠 사이로. 그런 경우가 이 취득의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 적절하게 그 시기를 맞춰서 팔아야 된다라는 원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의 시기, 취득세 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갈 것이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상속을 받아야 된다. 언제죠? 상속 개시. 그게 언제입니까? 심장이 멎은 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하죠. 심장박동 정지설에 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띄어냈을 때, 띄어내도 숨은 쉽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3일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래요. 그럼 이걸 띄었는데 2, 3일 걸렸다 이런 사람 뭡니까? 인삼을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각종 보양식을 적게 드신 분들은 뛰고 나면 거의 하루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은 그날을 비속들은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날을 말하고 있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자식들이 이거 뭐 녹용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갖다 주면 안 먹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아들, 딸들이 뭐 들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이거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세요. 이러죠. 왜?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참 재밌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가져온다고 막 내가 뭐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의 시기, 오늘은 시점에 대한 내용이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다음에 취득세 마무리,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금액도 많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있고, 그 다음 시가표준액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 내가 산 가격이 그 가격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낮은 뭐 일명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시지가, 지가 이런 말 쓰죠. 공시지가. 그런데 이 법들이 바뀌어서 지금 주택인 경우는 건물하고 땅하고 묶어갖고 이걸 하나의 가격으로 만들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 가격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의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통으로 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 결정, 과세표준입니다. 샀는데 얼마짜리냐, 과세표준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세율을 반영해야 세금을 내느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취득세의 취득 시기, 중요하죠. 사면 60일 이내에 세금은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